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의 강의를 맡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 김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숭아 생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복숭아 생리장애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속의 소화기 계통이나 그런 장기의 병이 아닌 그런 계통 쪽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복숭아에서 보시면 수분 흡수라든지 양수분의 결핍이라든지 그런 다른 환경적인 재배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 증상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이 해칼이라는 생리장애입니다. 이 해칼이라는 것은 과일이 발육을 하면서 앞서 복숭아의 특성편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과실 발육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자 곡선을 그리면서 1단계의 세포 분열기, 2단계의 경액기, 3단계의 세포 비대기, 이렇게 세 가지의 S자 곡선을 그리는 이 과실 생육이 있는데, 복숭아는 그 중에 이제 경액기 과정에서 핵이 커가다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액기는 주로 이제 6월달이 경액기라 치기 때문에 6월에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원인은 과실의 양수분이 너무 급격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양분이 너무 쏠리면서 이 해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액기 중에 핵이 급격한 경도 증가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부위가 이제 썩게 돼서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 종자를 이렇게 싸고 있는 이 핵층이 여기가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갈변해서 이제 썩는 겁니다. 그래서 해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 씨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양수분에 서로 호르몬과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안 맞게 되면서 생리장 낙과를 통해서 과일이 낙과되게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면서 이런 해칼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가 뻥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빗물이라든지 병원균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서 안쪽이 이제 썩게 되죠. 이런 해칼이 나타나게 됩니다. 꼭지 쪽이 다 이렇게 뻥 뚫리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급속하게 비대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해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관리를 좀, 재배상의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생리장애는 약을 쳐서 고치는 게 아니고, 농약을 쳐서 고치는 게 아니고 재배상의 관리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도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병이 걸리거나 암이라든지 이러한 병이 걸리면 해당 부위를 절단해내거나 도려낸다거나 항생제 치료를 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습관을 바꾸고, 의사 선생님 보통 말씀하시죠. 운동하라, 살 빼야 됩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그런 재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과를 하실 때도 물론 이제 일손이 좀 딸리시기도 하지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과를 해버리게 되면 이 남아있는 과일의 양분이 그만큼 쏠리겠죠. 100개에서 100개를 적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네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셔야지 일시에 다 따버리면 그만큼 남아있는 과일의 양분이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하실 때도 좀 3, 4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웃비료 같은 거 이 개화기 시기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그런 양분의 과다한 흡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6월 달에 경액기 시기라 했는데, 비료를 주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한 3, 40일 정도 이후에 이제 뿌리에서 이제 양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양분을. 근데 개화기 시기에 그렇게 줘버리면 이 6월달 시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비료질을 하시면. 그래서 웃거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경액기에 이 해칼이 생겨서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수분 관리도 항상 중요합니다. 복숭아 특성편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수분 관리라는 게 이제 물을 꾸준히 5일에 한 번, 보통 5일에 한 번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밭이 조금 모래기가 많다, 물 보수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감을 해서 조금 줄이는 경우고, 너무 질당이다 그러면 조금 7일이나 이런 식으로 늘려서 물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한 5일 뒤에 그 땅 흙을 떠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쥐어 보십시오. 해서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내 밭에 물 주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론상으로는 평균 5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농가주가 밭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기적인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리장애 쪽은 뒤에 열과라든지 쭉 나올 텐데 이 나무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이 수분 관리라는 게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리장애는 이제 열과입니다. 열과는 이 수확기 다 돼가지고 과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인데 사람도 이 갑자기 살찌게 되면 살 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건조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돼서 수분 흡수가 확 빨아당기게 되면 이 과피가 갈라지면서 이런 열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수분 흡수가 되면서 과육의 팽압이 높아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수를 통해서 평소에 꾸준히 물을 주셔야 이런 이 수분의 변화 값이 급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열과를 좀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좀 심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과피가 갈라지면서 터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모 털복숭아보다는 이 뺀질이 천도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고 심한 품종 같은 경우에는 봉지 재배를 통해서 재배를 하고요. 자두에서 많이 발생하죠. 자두 같은 경우에는 꼭지에 이렇게 원형으로 열과가 미세하게 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과피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열과가 아예 생기기도 하는데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고 웬만하면 봉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털복숭아에 그런 경우까지는 없고 미세하게 이제 그 과경부가 미세하게 세로선이 좀 터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수를 통해서 수분 변화에 항상 좀 어느 정도 완충이 있게끔 대처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리장애로는 이제 일소장애입니다. 일소장애라는 것은 햇볕을 너무 강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데이게 되면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원줄기, 굵은 줄기나 이렇게 가지 수피 조직에 이렇게 고온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굵은 가지에 햇빛이 계속 이렇게 내리쬐게 되면은 해당 부위에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해가 내리쬐게 되면 이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활동도 하지만 땅 지하부에서 수분 흡수를 해서 위로 대기 중으로 올려보낸 증산작용도 이제 활발해집니다. 근데 햇볕이 계속 내리쬐게 되면 이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밖으로 나가는 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해당 부위가 이제 수분 증발이 심해지면은 이 형성층이 죽게 되죠. 세포가 죽게 됩니다. 괴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표면에 균열 같은 게 생기면서 이쪽이 괴사되면서 수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수지는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수지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내 복숭아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 이 병이 됐든 생리장애가 됐든 어떠한 내가 이상이 있다라는 증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소장애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이 너무 강하게 돼서 이 형성층이 고사돼서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원줄기, 큰 줄기에서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으니까 해당 부위가 이제 껍질이 갈라지면서 수지 증상이 생기고 해당 부위가 괴사를 하는 겁니다. 이쪽도 이렇게 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일소 증상이, 대임 증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질토가 모래땅이 이 보수 능력이 낮기 때문에 좀 건조합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사질토에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하고 뿌리가 좀 깊게 뻗지 못할수록 이게 수분 흡수량이라든지 증산량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좀 일소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을 안 받도록 이게 가지 배치를 좀 장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이렇게 복숭아 재배라든지 특성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득면에 난 가지는 이 하실 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눈을 한두 개 정도 남겨두셔야 일정 그 성목되는 연차에서는 유목기 때는 크게 그리 지장은 없지만 뒤에 성목가는 연차에서는 득면의 가지를 전정이나 여름 전정하실 때든 순을 쳐주실 때 득면의 가지는 좀 한두 잎 정도 남겨두셔야 그래도 잎을 하나 덮고 안 덮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일소에서는. 그래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장가지 배치를 좀 해주시고 하고 관수는 꾸준히 해주셔야 날이 덥고 가물어도 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수를 통해서 땅속에서 빨아들이는 수분 흡수와 증산량이 너무 많아 버릴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수분 흡수보다 증상량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이 화상을 입는 겁니다. 열상을. 그 다음은 이제 복숭아의 수지 증상입니다. 수지 증상은 이제 줄기나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투명한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약간 진하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딱 흑갈색으로 이제 까맣게 굳습니다. 생육기에 이제 발생하는데, 여름철에 나오는데, 이게 무언가 이상이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이게 복숭아가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가 너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지하부에 좀 습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병해충이 침입을 했다거나, 병해충이 침입하게 되면 해당 가해 부위에서 이제 수지 증상이 나오죠.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수지 증상이 투명하게 처음에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까맣게 흑갈색으로 해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지하에 스패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해당 부위에 이렇게 갉아먹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톱밥 가루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뭐 나무점이라든지 유리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장애 마지막으로 기지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지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연작장애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이 한 작물을 계속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은 그 땅에 그 다음에 같은 식물을 연작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생육이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밭작물에서는 깨가 대표적으로 연작장애가 크죠. 깨를 몇 년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밭에는 다른 작물로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복숭아도 기지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현상의 그런 원인이 도대체 왜 복숭아 심었던 자리에는 복숭아를 또 심으면은 이 애가 잘 못 크냐. 복숭아가 자라면서, 기존에 크던 복숭아가 자라면서 이 유독물질 같은 걸 많이 배출을 하겠죠. 그게 땅속에 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심은 복숭아가 자랄 때 그 유독물질에 좀 해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 복숭아를, 기존에 심겨져 있던 복숭아가 오랫동안 커가면서 거기에 이제 유해 미생물, 선충 같은 그런 미생물이나 이런 게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 심은 복숭아가 좀 크기 힘들다. 그리고 이 복숭아가 특히 이제 원하는 그런 양분들을 계속 빨아들였기 때문에 특정 복숭아가 필요한 유효 양분들이 결핍돼 있어서 그 다음에 복숭아를 심었을 때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내고 나서 그 다음 복숭아를 심기 전에 그 앞에 심었던 복숭아 뿌리에가 그 청산배당체라고 해서 이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제대로 다 안 캐내지면은 이 뿌리에 있는 청산배당체가 토양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시아나수소라는 이 독성 물질을 생산하게 되는데, 시아나수소가 이제 청산수소예요. 이 수소가 칼륨으로 바뀌면 청산가리입니다. 독약이 되는 건데, 이 청산배당체가 너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기지현상을 나타낸다. 또 이제 새로 심은 복숭아 뿌리에 이런 게 이제 장애를 주게 되죠. 하고 토양 선축 밀도가 증가해가지고 뿌리 식혜를 유발하고, 이런 청산배당체를 아까 가수분해 해가지고 뿌리 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기지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심을 때는 이 재식하기 전에 항상 가을에 기존 나무를 캐내실 때 뿌리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 굴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잔뿌리들을 잘 걷어낼 수 있게 하고, 미리 가을에 좀 땅을 구덩이를 파 놓으셔서 안쪽에 이제 토양 가스 같은 것도 좀 휘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토양 살선충체를 치기까지는 사실 그 정도로 토양이 문제가 될 정도면 기존에 있던 다른 복숭아들도 다들 이렇게 토양에서 이제 선충 장애 같은 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특히나 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봄 심기를 하십니다. 가을 심기를 하시기에는 의성이 겨울 극기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봄 심기를 하니까 미리 심기 전에, 가을에 재식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복숭아를 캐내신다면 구덩이를 좀 잘 파주셔서 이 안쪽에 있는 유해간 가스들이 좀 날아갈 수 있게 미리 파주시면 좋고요. 하고 배수 관리도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 호흡을 잘 할 수 있게끔 배수 관리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크게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가장 좀
다른 이제 복숭아 특성이나 재배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비료 같은 거 주실 때 좀 한 번쯤 토양 검사를 통해서 내 밭의 특성을 한번 내 밭의 땅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비료를 주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편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이 토양 표층의 1, 2cm는 싹 걷어내시고 비료기가 안 들어갈끔 해서 속에 있는 흙을 5군데 정도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토양 검정을 받아 보시는 게 내가 가을에 이제 밑거름을 주신다거나 또 추비를 주신다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농약의 이제 제형별 혼용 순서는 요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넣었는데, 농약은 사실 한 번 약 칠 때 단용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 번 약 칠 때 하나만 넣어서 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러니까 밭에서 방제를 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씩 치게 되면은 약 치는데 거의 3번, 4번씩 약을 타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혼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혼용하실 때 좀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아무래도 화학 농약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농약이 섞였을 때 이 화학성이라든지 약해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섞으실 때 이 동시에 2가지 이상 희석한다는 거는 약통에 약 받으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붓는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을 섞으실 때는 먼저 한 약을 완전히 다 섞으시고 거기 희석된 상태에서 그 다음 약을 섞으시라. 한꺼번에 2개를 같이 넣고 섞여버리면 이 서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약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섞으실 때는 동시에 넣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는데, 항상 이 혼용 가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혼용 가부표라고 해서 큰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농약방이나 농협통에서 약 사실 때는 그 조제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다 이 체크하고 하시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농약을 자기 본인들, 농민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혼용 가부는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농협, 그 해당 농약사에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는 농약방이나 농협을 통해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 혼용 가부 확인이 꼭 중요합니다. 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농약을 섞어서 쓰는데 이 물리성을 고려해서 쓸 때 어떤 순서로 섞어서 농약 희석액을 만들어야 되냐, 요 순서인데, 내용에 따라서 이 액상수화제가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액상수화제, 수화제, 입상수화제, 액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진흥청 자료를 참고했거든요. 진흥청 자료하고 이제 작물보호협회 쪽에 이제 한국 작물보호협회 쪽을 참고를 했는데, 액제를 먼저 넣고요. 물에 이제 어느 정도 잘 풀리는 그런 물리성을 고려한 이 순서입니다. 약이 여러 가지 종류를 내가 3개를 섞어야 된다 하면 액제를 먼저 섞고 완전히 희석된 다음에 그 다음 입상수화제, 그 다음 수화제, 그리고 액상수화제, 유제, 그리고 마지막에 전착제. 약에 따라서 전착제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진흥청에서 자료를 봤을 때는 요 순서대로 섞어야 크게 약이 용해 희석액을 만드는데 물리성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 섞으실 때는 동시에 2개 넣지 마시고 잘 희석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의 강의를 전반적으로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교육으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뒤로 갔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숙지하실 수도 있고, 뭐 PPT 내용이 좀 내가 문구가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는 부분은 또 잠깐 일시정지해 서서 내용을 좀 한번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직접 만나 뵙고 교육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